24강 이제 문제풀이 연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환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됐는데,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다. 뭐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서로 다른 화폐 단위로 측정된 가치를 동일한 화폐 단위로 엔화와 원화를 달러로 이렇게 해서 환산해서 비교해 줄 수 있게 해주죠. 어쨌든 자,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고, 미국식은 직접 또는 자국 통화 방식이죠. 외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통화량의 수량으로, 그러니까 국내 자국 통화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유럽식은 간접입니다. 외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국 통화로 표시되죠. 국내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외국 통화.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가 틀렸네요. 우리나라는 여기를 유럽식이 아니라 미국식이에요. 즉 직접 표시법 또는 자국 통화 표시법입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은 4번이 되겠죠. 자,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2번을 가죠. 외환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균형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외화의 수급 변화가 생기면 환율도 당연하죠. 뭐 외화로 해볼까요? 여기다 이제 환율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가 외화의 수요 이렇게 되고, 또 하나가 외화의 공급. 그럼 균형환율은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균형환율이 결정이 되죠.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생기면 이게 이동할 거니까 균형환율도 당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은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즉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 공급이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한번 봐보죠. 여기 수출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물건은 해외로 가지만 그 대가인 달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외화의 공급,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야.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죠. 뭐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한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수입이 증가하면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자, 수입이 증가하려면 물건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만 달러는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외화의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야.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수요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뜻이고, 달러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면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즉 외화의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거니까 환율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환율이 상승한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화의 공급은 이게 벌써 뭐 2번에 4번은 말이 안 됐네요. 여러분, 외화의 공급이라는 말은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수입하면 물건은 들어오는데 달러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해외여행하면 달러 들고 나가야 되죠. 달러가 나가야 돼요, 밖으로. 유학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아니라 이거는 외화의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원화 가치로 했지만 외화의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저 위에 그림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수요는 달러가 외화가 밖으로 나감. 네. 미국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한다는 건 달러를 내 손에 쥔다는 얘기잖아요. 왜 지겠어요? 해외로 보내고 물건을 사든 아니면 해외로 여행 가려고 달러를 손에 쥐는 거죠. 공급은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요거는 전부 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그러니까 외화의 공급이 아니라 외화의 수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에는 4번이 가장 옳지 않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보죠. 3번입니다. 변동환율제입니다. 국가에서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 요걸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양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화 가치가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는 건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럼 요거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상승하는 거. 그러면 또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외화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게 여기 환율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제 외환양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달러 수요. 제가 외환을 이제 달러로 바꿀게요. 달러 수요가 있고 이렇게 가면 달러 공급이 있겠죠.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니까 환율이 언제 상승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요 공급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돼. 이렇게. 그러면 요점하고 요점에서 이렇게 이동하니까 확실히 환율이 올라가죠?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수요를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달러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수요가 늘면 요점과 이렇게 봐보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 줄거나 달러 수요가 느는 거예요. 달러 공급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줄거나 아니면 달러 수요라는 건 밖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늘거나 그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한도를 크게 제한했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돼요? 달러 공급이 감소합니다. 우리나라로 안 들어옵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변국의 경기가 침체돼 있어. 그럼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달러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죠. 네, 달러가 물건을 밖으로 안 나가니까 대가가 안 들어오죠. 자, 국내 물가가 상승했다. 이걸 뭐 구매력 평가로 봐도 되지만, 자,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수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입이 늘겠죠. 우리나라 게 너무 비싸요. 그러면 주변국의 물가가 싼 나라에서 수입해 옵시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수입을 하게 되면 달러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거지. 수입하려면 달러를 가지고 가서 주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달러 수요가 는다는 건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달러 수요가 요 파란색 여기를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을 보면 해외여행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 해외여행 나가려면 달러 수요인데 달러가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달러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 얘기죠. 해외여행이 감소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달러가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공급 얘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달러를 수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하락하게 되겠지. 그죠? 3번에 그래서 4번이 여러분 좀 복잡할 수 있죠. 이런 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내서 이렇게 여기 국내 시장 안에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줄 거예요. 달러가 이제 양이 수요가 주니까 달러가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돼버려 따지면 나올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요 그림을 그린 이유가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조금조금 풀어보면 이건 뭐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했듯이 한번 여러분이 요 말을 해석을 한 후에 달러 가치 하락, 아니 원화 가치 하락, 그럼 달러 가치 상승, 그럼 달러 가치는 환율 상승,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요 그림 그릴 때 원화 가치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달러 가치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공급, 달러 수요, 달러량 이렇게 놓고 요것들이 달러를 우리나라로 공급해 주는 거야? 아니면 달러를 수요, 즉 밖으로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3번 문제는 4번이라는 게 쉽게 나옵니다. 이제 4번 문제로 가죠. 이건 자국통합표시법이죠. 달러가 밑에 기본은 다 자국통합표시법이에요. 국제무역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여러분 이거 쉽게 가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잘 되잖아요. 수출 경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올라간다.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 1,000원 하는 게 1달러 2,000원 하니까 옛날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게 돼요. 수출 경쟁력. 이거는 제가 이론편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고정환율제는 환율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환율 유지 비용이 변동환율 제도보다는 적게가 아니라 많이 든다. 크게 든다. 하고는 적게는 아니지. 고정환율제가 환율을 유지하니까 그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고요. 변동환율제의 경우 시장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정환율제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그죠?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계속 널뛰기식으로 변하니까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거예요. 고정환율제는 고정돼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반대로 설명하는 거고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4번은 J 커브 이펙트 있었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물량이 증가하여도 단기적으로 달러 표시, 이건 달러로 표시할 순수출액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경상수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좋아집니다. 그게 제2곡선 이펙트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 초기에는 경상수지가 안 좋지만 제2곡선 이펙트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경상수지, 즉 순수출이 좋아지는 효과. 이게 제2곡선 이펙트입니다. 3번이 되겠죠. 5번에 쉽게 그냥 3번 되겠고요. 6번 문제 가죠. 변동환율제입니다. 환율 상승 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환율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가 환율 그려놓고요. 여기다 달러라고 그냥 달러량 여기 자 달러 수요입니다. 가격의 반비례 수요는 항상 그러니까 환율은 달러 가격이에요. 그냥 이렇게 달러 공급 또 연습해 볼까요? 달러 공급이라는 건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준 거예요. 자, 달러 수요라는 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달러를 손에 쥐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그거 들고 해외 나가서 여행하려고요. 그러니까 달러 수요라는 건 이 달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느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연습해 보죠. 자, 요 끝이 중요해. 자본재 하여튼 요점은 뭐야? 수입이 증가한 거예요. 수입이. 그러면 여러분 수입을 하면 물건은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 대신에 그 대가인 달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달러 수요가 증가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풀고 생각해 볼게요. 달러 수요 아닌가? 뭐 한번 해보죠. 달러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죠? 달러 수요가? 그럼 요 균형점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동하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6번에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건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뭐 했대요? 수입이 증가했대. 똑같은 얘기예요. 자, 또 하나가 로얄티, 해외로 로얄티를 지급했대요. 그게 증가했대. 그러면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외국인의 증권 투자 한도의 추가적 확대. 자, 외국인이 증권 투자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1억에서 10억 이렇게 늘려준 거야.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외국인이 들어올 때 뭐 들고 들어올까요? 달러 들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요 얘기는 우리나라의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4번은. 그러면 달러 공급을 늘면 달러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달러 공급이니까. 그럼 원래점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뭐 이게 달러 공급을 늘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달러가 많아지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네, 흔해 빠지니까. 그럼 달러 가치는 환율이니까 환율은 내려가겠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럼 6번에는 확실하게 환율 상승하는 게 아니라 환율 하락하는 걸 보여주는 게 4번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7번 문제 가지고 환율 제도에 대한 것 중 틀린 겁니다. 고정환율제는 환율을 고정시켰으니까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제거 내지는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죠. 요거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상당량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달러를 필요하면 공급을 해야 되니까. 자,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 방어 외에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건 틀렸죠. 왜? 통화정책이라는 건 이자율을 바꾸는 거예요. 이자율은 환율에다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이자율이 충격을 받으니까 이자율은 또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달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정도로 해야 정확한 말이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경기 조절을 위한 그렇죠. 반대로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 변해도 상관없어. 이자율 변해서 상관없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보죠. 변동환율제입니다. 옳은 거 골라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낮지 않고 높죠. 환율이 수시로 변하니까. 환율 위주 비용이 그 대신 안 들죠.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1번, 2번은, 3번까지는 전부 다 고정환율제예요. 여기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 그죠? 1, 2, 3번은 고정환율제다.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맞죠? 뭐 이건 쉬운 문제죠. 8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2곡선 이펙트를 물었는데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림을 또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시간축이죠. 여기가 순수출 내지는 경상수지 이렇게 놓고 제2곡선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순수출액이 증가합니다. 경상수지가 좋아져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감소할 수 있죠. 1, 2번 무조건 맞아요. 수출입 물량 조정에 이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맞죠? 자, 근데 4번은 무조건 틀렸죠. 환율이 상승할 때 즉각적으로 증가합니다.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증가하기 시작해요. 초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9번에 4번은 아주 완벽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발생하는 것. 자, 외화는 달러라는 거고 달러가 공급된다라는 건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 있고 외화의 수요가 있잖아요. 수요는 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고 외화의 공급은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는 거야. 그거와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한국 관광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출 증가하면 물건은 해외로 나가고 그 대신 그 대가인 달러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공급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관광하러 들어올 때 달러를 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원화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맞죠? 이거는. 뭐건 당연히 맞고요.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국내 송금을 해요. 달러를 송금했어. 달러 들어옵니다. 자, 유학이 증가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유학생 생각해 보세요. 유학생이 외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지. 즉 외화의 얘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원화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외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거리가 제일 멀다. 10번은 3번이 되겠죠. 해외 차입이라는 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온다는 거. 어쨌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빌린 돈이 우리나라 들어올 거 아니야.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하려면 달러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바꿔서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달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0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들어가 보죠. 환율 결정에서 자산 접근 방식. 그래서 균형환율.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자율 평가설. 라고 얘기를 하죠. 자산 접근 방식은. 이론편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산, 주식, 뭐 이런 것들의 수익률, 이자율,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11번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죠. 이자율이다. 가장 중요한 환율 결정 요인이. 11번에 1번이 되겠고요. 12번 가보죠. 뭐 복잡한 것 같은데 고정환율제인데 경기 조절 정책이에요. 그런데 통화 정책이네요. 확장적.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고재 변통. 고정환율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요. 변동환율제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환율제인데 통화정책을 했네요. 효과 없을 거예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화폐가 있고 여기 수요가 있고 화폐 공급이 있어요. 자, 통화정책의 확장 얘를 늘린다는 얘기죠. 화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화폐의 가격이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이자율은 떨어지죠. 여기부터 국내 이자율 어떻게 될까요? 다 하락합니다. 전부 다 하락이네요. 다 맞네.
자, 얘는 떨어집니다. 자,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자, 이제 외환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자율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외화, 즉 달러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달러화 가치가 환율이잖아요. 환율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죠.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원화 가치, 이제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요 상태예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그런데 환율을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려면 요 상태를 자세히 봐보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천천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저금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이자율은 5%인데 미국 이자율은 10%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5%로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은 10%래.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달러를 들고 외국으로 나갈 거란 얘기예요. 달러를 들고 외국으로 나갈 것이다.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원화가 어떻게 되냐면 달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 교환을 해야 돼. 뭐로? 원화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원화를 외환시장에다가 주고 외환시장으로부터 달러를 받는 거예요. 달러를 받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초과 공급.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과소 공급이 안 되고 초과 공급이 되죠. 자,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국내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면 돼요. 아이, 그러면, 야, 이거 미국 은행에다 저금해야 되겠네? 그러면 원화를 들고 외환시장 가서 달러를 받아갖고 가.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원화가 많이 공급되는 거야. 공급돼. 그러면 원화가 흔해졌잖아요. 굉장히 많아진 거야. 그럼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지. 그럼 뭐 답은 3번으로 나왔네요. 여기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 거야. 원화 가치가 하락해요. 그러면 통화당국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중앙은행의 해외 통화, 이거 달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원화가 많아졌어요. 원화가 많아진 거, 원화 초과 공급입니다. 원화가 많아졌으니까 달러를 늘려놔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원이고 달러인데 원화가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달러를 이렇게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려주고 달러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화를 받아서 원화는 줄여주고 그래서 중앙은행 해외통화 달러를 매도해야 되죠. 외환시장에다가 판단 얘기예요. 그럼 매도하면 원화로 대금을 받을 거니까 원화는 줄고 달러는 시장에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매도, 매입이 아니라. 그러면 원화가 줄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대가로 원화를 중앙은행에다 줘야 되니까. 원화는 다시 본원통화, 즉 원화 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이자율이 다시 원위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 12번은 3번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 이론편에서 제가 그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진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사실은 교양 수준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속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풀 수 있으면 대단한 실력이죠. 이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고정환율제 두 개, 변동환율제 두 개. 그렇죠? 변동환율제는 비교적 좀 쉽긴 합니다. 고정환율제보다는. 왜냐하면 고정환율제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액션을 또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암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12번에 어쨌든 3번이고요. 자, 13번 들어가 보죠. 가장 옳지 않은 설명. 환율 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간헐적으로 환율을 변경하는 고정환율제와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환율을 결정하는 변동환율제 두 가지가 있다면 요점은 고정환율제가 있고 변동환율제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책적 판단에 간헐적으로 환율을 변경하는 고정환율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환율은 어느 정도 이렇게 폭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변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변동환율제는 시장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경제가 그렇죠. 변동환율 단점이 뭐예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점이 있다.
당연하죠. 환율이 계속 변하니까. 맞는 얘기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달러 표시 수출액은 감소하지 않고 환율이 상승했는데 수출액은 감소하지 않고 수입액은 별 변화가 없어 오히려 봤을 때 순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한다. 초기에.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증가한다. 이게 제2곡선 이펙트를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죠.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물량은 이게 뭔 말이야?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물량은 감소하면 안 되죠. 수출은 증가해야 되고 수입 물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수출은 대체적으로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쪽이 다 반대로 설명했어. 요 감소, 증가, 감소 이게 전부 다 반대로 지금 설명해 놨네요. 요게 13번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14번 들어가 봅니다. 개방거시 경제에서 경기 조절 정책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변동환율제로 갔네요. 아, 이거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거는 쉽게 가야 돼. 이거 기억하면 돼요. 고재, 변통. 그러니까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 있다. 그 얘기는 통화정책은 효과 없다는 얘기죠. 변동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이 효과 있다. 그 얘기는 재정정책은 효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환율제 갔어요. 근데 통화정책 했네요. 그럼 효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효과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 오케이. 이거는 맞는 얘기죠. 자, 고정환율제 갔어요. 근데 확장적 통화정책.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는 재정정책이 효과 있어요. 통화정책은 효과 없다. 무력화된다. 통화정책은. 맞는 얘기죠. 이것도 그러면. 자, 변동환율제로 갑니다. 재정정책이요. 그러니까 변동환율제는 통화정책이 효과 있는 거야.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어야 돼. 정책 효과가 감소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려요. 자, 고정환율제 갔어요. 재정정책 갔네요. 그럼 고정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은 고재. 재정정책은 효과가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효과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예, 효과가 커진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 14번은 4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걸 풀면서 메커니즘을 다 따질 필요는 없죠. 우리의 이제 이 결론을 여기서 한번 문장으로 확인을 한번 해본 겁니다. 14번에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가보죠. 구매력 평가에서 환율을 우리가 자산 접근, 이자율 평가에서는 이자율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에서는 물가죠. 그냥 국내의 물가 수준. 그래서 제가 절대 구매력 평가에서 환율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제 뭐 해외 물가에다가 국내 물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편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물가다. 이건 가벼운 문제고요. 15번에 3번입니다. 균형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야, 요거는 재밌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여기 이자율 얘기가 있어요. 이자율 평가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 연습 또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환율, 자, 여기가 달러 수요 이렇게 놓고요. 외화 수요, 여기가 달러 공급. 자, 여기는 뭐 수평축은 달러량입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외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미국의 이자율이 높대. 그러면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에다 저금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화로 얘기하면 원화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야. 공급이 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로 달러를 내가 가지겠다. 즉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해외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나 국내에 있는 돈을 찾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수요, 달러로 바꿔서 들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은행에다가 달러를 넣어놓을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달러 수요가 늘어보죠. 이렇게 늘리면 당연히 환율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16번은 고민할 필요 없이 1번이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국내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해외 사람들이 해외에서 달러가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달러를 들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와서 원화로 바꿔서 원화 수요는 늘어나는 겁니다. 달러 공급이 느는 거예요. 달러 공급이 늘면 이렇게 늘면 오히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환율이 내려갈 수 있죠. 해외 이자율이 하락하면
당연히 뭐 똑같은 이거랑 완전히 반대잖아요. 해외 이자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돈 들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 요 2번은 3번은 똑같은 얘기 논리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죠. 해외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출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출이 증가하면 물건은 해외로 나가고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달러 공급이 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량이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16번은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환율이 내려가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1번이 바로 환율이 올라가는 케이스죠. 그래서 16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 보죠.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 이건 장기적, 이건 뭐 1번이 틀렸네요.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적 환율 변동을 제대로 설명하는 거죠.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적인 겁니다. 이자율 평가설 2번에 있는데 얘가 단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하고 장기적의 단어 위치를 바꾸면 말이 돼요. 1번은 17번에 1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이자율 평가설은 얘는 국가 간의 재화나 서비스 거래 이거에다 맞춘 거는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력, 물가 여기고 금융거래, 자본거래에다 맞춘 거죠. 그 결정적인 변수가 이자율이죠. 이자율 평가설은 그러니까 자본거래, 뭐 은행에다 저축한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셔도 돼요. 오케이,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자율 평가설 할 때 이제 요거죠. 자본거래 할 때 해외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익은 해외 이자율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내가 한국 돈으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환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게 맞는 거죠. 구매력 평가서는 국가 간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가 환율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거래할 때 그 물가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 평가서는 자본거래라면 구매력 평가서는 무역이에요. 무역거래, 재화거래, 상품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어쨌든 17번은 1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8번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환율 상승했다고 해놨어요. 그럼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상품이 싸진 거예요. 그쵸? 제가 이론편에 수도 설명해드렸으니까 수도 없진 않네. 몇 번 설명했죠? 해외 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 물량이 감소하므로 수입액이 감소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18번에 1번은 자, 환율이 상승 그래서 한번 또 해볼까요? 여러분 또 1달러에 1,000원인데 환율은 외국 달러의 가치요.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요. 그럼 달러 가치가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1달러에 2,000원 합니다. 요 경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국내 상품이 싸진 거예요. 이러면 그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 미국 사람 이제는 1달러가 미국 사람 입장에서 1달러 가지고 1,000원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짜리를 한 개 샀죠. 여기서 한 개. 이제는 1,000원짜리를 두 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상품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게 싸진 거야. 그러면 다른 해외 상품은 비싸진 거예요. 비싸졌으니까 우리가 수입해야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결론적으로 환율 상승하면 수출은 잘 되지만 수입은 줄어든다.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자, 환율 상승은 수출 물량을 증가시키나 수출액은 감소할 수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달러로 환산해야 되니까 원화로 돼 있거나 물량은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게 맞아요. 수출액은 감소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수출량은 물량이 아닌 화폐 단위로 표시하면 감소할 수도 있다. 조금 세련된 문장이지만 맞는 표현이에요. 자, 마셜 언어 조건입니다. 그러려면 수출품 수요와 수입품 수요의 가격 탈성 합이 1보다 작으면이 아니죠. 1보다 커야 되죠. 합이 3번이 완전히 틀렸네요. 작으면을 크면 그러면 환율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증가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면 대체적으로 경상수지는 증가해요. 그 얘기는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수출이 는다. 즉 경상수지가 좋아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8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